그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석이라고 하고요. 위에 붉은 글씨로 된 블로그 주소가 있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블로그 주소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블로그 주소에 제가 1급 사회복지 시험 과목에 대한 8가지 그 영역을 다 요약해서 올려놨고요. 그리고 그동안 1회부터 20회까지 출제됐던 여러 가지 빈도 분석 이런 부분들 광역별로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1급 사회복지방 꼭 들어가셔서 필요한 자료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8가지 영역을 전체를 교과서를 펴놓고 지금부터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시험 준비를 효율적이고 또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블로그에 1급 사회복지 과목을 전체 빈도 분석하고 출제 경향 분석하고 그동안 나왔던 그 모든 그 요약집 다 올려놨으니까 이 부분을 좀 다운받으셔서 지금부터 요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보시고 시험을 대비하시면은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제 개인 블로그를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블로그 주소는 꼭 들어가면은 오늘 강의 내용이라든지 다 여기가 블로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블로그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 36년 차 사회복지사인데요. 저는 현장에만 있었고 주로 이제 겸임교수로 학교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 디지털대학교에서도 4년 전부터 교양과정에 가족과 젠더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마 2학기 강의가 진행 중일 거예요. 가족과 젠더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는 상당히 좀 익숙한, 좀 친숙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블로그 주소를 좀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 시험 일정도 아직 공고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사항들은 제2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서울 디지털대학교 방에 계속 게재를 할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그것을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 블로그 주소만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주로 이제 쉬는 시간 없이 쭉 연장해서 진행을 될 것이고요. 1급에는 그동안 1부에서는 1급 사회복지 시험 개요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시험 일정, 응시 자격, 시험 구성 및 시험 과목, 유형별 시험 시간, 합격자 결정 기준, 그리고 역대 합격률, 2003년부터 22년까지 역대 합격률을 제가 다 분석해 놨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과목별 출제 경향 분석을 해서 과목별 세부 출제 영역이라든지 영역별 기출문제, 그러니까 20회 2022년에 시험 봤던 그 기출문제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을 위한 팁을 드리는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이 좀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면은 손을 들고 좀 느리게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전체적인 아까 곽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2시간 동안 다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을 좀 빠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진행 사항은 그때그때 그 조교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채팅 창의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강의 속도는 제가 조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대한 개요입니다. 사회복지 1급 법률적인 근거는 물론 이제 사회복지사법을 근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개요 자체도 어찌 보면은 사회복지법제론 시험에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99년도에 국민출산보장법이 제정이 됐다. 그것이 9월 7일 날 제정이 됐는데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인을 날로 기념을 하고 그 주간을 사회복지 주간으로 한다. 이것도 사회복지사법의 법률적인 근거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법제론에 출제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개요 법률적인 근거 1급 시험이란
응시 자격을 갖춘 자, 그러니까 응시 자격이라는 부분 뒷부분에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1급 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1급 사회복지사라 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혹여나 저희들이 이제 이력서 같은 경우를 받다 보면은 이력서에 자격증을 쓰는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격증을 어디서 발급했느냐라고 발급처를 보면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고 쓰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장관 명의로 발급을 하는 겁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맞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력서 쓸 때도 자격사항에 1급 자격증 소지 아니면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쓸 때 발급처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쓰셔야지, 보건복지부 써야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일 뿐이고 자격증 발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이력서 쓰실 때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을 한다. 자격증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키포인트 중에서 1997년 8월 22일 사회복지사법이 전면 개정이 됐거든요. 97년 8월 22일 사회복지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국가시험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97년 8월 22일 날 전면 개정이 됐고 98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이때부터 국가시험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된 연도는 이런 식으로 시험 법제론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7년 8월 22일 사회복지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복지대학 4년 과정만 졸업하면은 1급이 주어졌거든요. 1급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97년 8월 22일 개정되면서 국가시험제도를 도입이 됐는데 2003년부터 국가시험이 실시가 됐어요. 왜 9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시험은 2003년도에 됐느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여러 법제론 시간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만약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실시된 연도는 그러면은 98년 7월 1일이 아니고요. 2003년부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98년 7월 1일 날 시행이 됐는데 이때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겹치고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특례 기준을 둔 거예요. 98년도에 갑자기 1급을 해버리면은 98년 학번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8년 7월 1일 날 시행은 됐는데 시험은 이 남학생들이 군대 갔다 와서 복학까지 특례 기준을 둔 거고, 그래서 2003년부터 국가시험이 실시가 됐습니다. 1회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97년도에 사회복지사법이 개정이 돼서 시험제도가 도입이 있고 98년 7월 1일부터 실시가 됐지만 시험은 2003년도부터 실시가 됐다. 그 남학생들에 대한 특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 연도는 2003년도에 1회 시험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부분도 법제론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건데 여러분 상당히 혼란스러우세요. 97년이 맞는지 98년이 맞는지 2003년이 맞는지. 시험은 1회가 2003년도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근거, 사회복지사법 제11조 제3항에 보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여기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부여한다.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특히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정신건강복지시설이나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로
학교에 학교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1급 사회복지 자격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병원이나 정신건강보건시설이나 학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1급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을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이 뭐 정신건강복지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반드시 국가시험 1급을 합격을 하셔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법제론 시험에 보통 두세 문제는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제정과 개정과 시행이라는 부분이 법률적인 용어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정이라는 것은 법이 만들어진,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 제정이죠. 개정은 기존에 만들어 있던 법들이 쭉 시행하다가 좀 보완 사항이 생기면은 다시 일부분을 바꾸는 거죠. 그게 개정입니다. 법이 만들어져가 제정이 되어서 즉시 시행해버리면은 여러 가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정이 만약에 2022년 됐으면은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제론 시행해도 어떤 법을 이야기할 때 제정연도를 물어보는 건지, 개정연도를 물어보는 건지, 시행연도를 물어보는 건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부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제정연도인지, 개정연도인지, 시행연도인지를 분명히 그 조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다시 사회복지사법 제12조에 보면 국가시험제도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통령령이라고 그러는데 법률은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법률은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서 제정을 합니다. 만듭니다. 법률을. 거기다가 행정부 주관 소관부처로 넘어오면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령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통령령으로 부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 그래서 법률은 포괄적인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넘어와서 대통령령으로 자세한 살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령인데 이 부분을 시행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살을 붙여서 소관부처를 이송을 하겠죠. 그럼 보건복지부로. 그럼 이송하면은 그 부분을 넘어가기 전에 총리령 또는 부령이라고 그러는데 총리령과 부령을 합쳐서 시행규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제론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법률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에 약간의 살을 붙이는 것은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고 더 세부적인 살을 붙이는 것은 총리령 또는 부령, 뭐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든지 그 합쳐서 이제 그건 시행규칙, 그 점점 더 살을 붙이는 거죠. 더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법제론 시간에 배우셨기 때문에 그 생략을 하고 여기서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시행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보고 여기서 더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부령은 시행규칙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부칙에 보면은 이 법은 아까 97년 개정되면서 개정됐다고 그랬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3항 및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이것은 국가시험입니다. 이 내용은 국가시험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왜냐하면은 98학번 학생들에 대한 남학생들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할 때까지 그 사람들한테는 시험을 보지 않고 1급을 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거죠. 그래서 98년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시험만큼은 국가시험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1일부터 제1회 국가시험이 실시가 된 겁니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두 개만 와도 법제론 시험 안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험 내용들입니다. 아직 빠르지는 않죠. 다음 이제 시험 일정은
대부분이 이제 1월 중순경, 한 20일경에 시험을 치르는데 아마 10월 말경에 아마 공고가 될 겁니다. 아직 시험 일정이 확정이 안 됐어요. 시험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작년 올해 거지요. 20회 때 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서 접수를 하고요. 빈자리 접수하고 남은 거 빈자리 접수하고 시행일은 1월 20일 날 시험을 보고 합격 예정자를 발표하고 그리고 합격 예정됐다고 최종 합격이 된 게 아닙니다. 합격 예정자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서류를 좀 제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여기 서류에 미비가 된 사항들은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 합격자는 2월 23일 날경, 최종 합격자는 3월 달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유의할 사항, 자세한 사항은 Q넷이라고 있습니다. Q넷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자격증 시험에 대한 내용들이 뜨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 1급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 자세히 뜹니다.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해당해서 합격자에 한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 서류를 아마 심사를 할 겁니다. 이때 부적격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종 합격에서 누락이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가장 부적격자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 응시 서류 중에서 실습 확인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실습 확인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 여기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그 서류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실습은 실습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공시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관들이 쭉 심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습을 해도 된다라고 인정하는 기관이 있어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실습 인정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 실습한 거에 한해서만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내가 친구를 통해서 대충 가서 대충 실습도 안 하고 끊어지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실습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습해도 된다는 인정을 받은 기관 시설인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쉽게 실습을 하시려고 아는 사람 통해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습기관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실습받아도 여기 서류에서 실습 확인서가 누락이 되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에서 탈락이 돼버립니다. 또 하나 그 기관이 실습 인정기관일 것. 또 하나 실습 인정기관은 확인이 됐는데 실습을 시키는 슈퍼바이저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저가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실습 인정기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습 인정기관을 갔는데 거기에 직원 중에서 한 분이 여러분들 실습을 담당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을 실습 슈퍼바이저라고 그러는데 과연 실습 슈퍼바이저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습기관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실습을 시킨 슈퍼바이저가 자격이 없으면요. 그것도 실습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실습을 받으려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습기관으로 인정된 시설일 것, 또 하나 실습을 담당한 슈퍼바이저가 자격이 있는 사람일 것,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사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실습이 인정이 되고 합격증이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매년 사회복지사협회에 민원 제기하는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실습입니다. 그런데 그건 실습생이 잘못한 거지 사회복지사협회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실습 나가기 전 실습기관 인정된 기관인 시설인지 아니면 슈퍼바이저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습을 받으셔야 된다.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자격,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없는가를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돼야 됩니다. 1, 2, 3, 4, 5에 1, 2, 3, 4.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서 나는 어디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은 꼭
보셔야 됩니다. 응시 자격이 안 되는 시험 자격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보시고요.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응시 자격. 다음 이제 시험 구성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주의하실 사항, 시험 과목과 시험 영역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목과 영역. 시험 과목이 몇 과목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8과목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시험 과목은 3과목입니다. 시험 영역은 8가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거든요. 1교시가 사회복지 기초 과목입니다. 영역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조사론. 2교시가 사회복지 실천 과목이에요. 거기에 영역은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 복지론. 3교시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과목입니다. 영역은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은 3과목, 영역은 8가지 영역. 8가지 과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되면 나올 겁니다. 반드시 3과목에 8가지 영역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객관식 오지의 5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영역별로 25문항씩 총 8가지 영역이기 때문에 총 200문제입니다. 200문제인데 1분에 한 문제씩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문제인데 200분이면은 1분에 한 대씩이니까 여유가 있겠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시면은 1분에 한 문제 푸는 것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문도 길고, 그래서 1분에 한 문제씩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코 이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수험자 유형별 시험 시간도 올해 아직까지 이게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일반 수험자와 일반 수험자 아닌 장애를 가진 수험자를 구분을 해가지고 일반 수험자는 중식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중식 시간을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이 코로나가 완전 종식이 돼서 전면 중식 시간을 부여하면서 시험이 실시가 될지, 아니면 코로나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올해처럼 일반 수험자와 장애를 가진 수험자를 분리를 해서 일반 수험자는 중식 시간 없이 진행을 하고 장애를 가진 수험자들은 중식 시간을 부여하는 쪽으로 갈지 아직까지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10월 중에 아마 10월 말경에 결정이 되면 제 블로그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꼭 이 부분은 보시고요. 이 코로나의 변동에 따라서 중식 시간을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수험자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없이 그냥 실시가 됐어요. 중식 시간 없이. 그리고 시간 연장 수험자라고 해가지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 1.2배 또는 1.5배 또는 1.7배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중식 시간을 부여하면서 이 시간이 연장이 되는 부분이 필적적으로 부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험자 유형 시간은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아마 공지를 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예년에는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중식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중식 시간을 주고 안 주고가 변동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코로나가 추이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아마 탄력적으로 수험 시간은 정해질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꼭 공지를 참고해서 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배. 그래서 이제 합격자 결정 기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목과 영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과목과 영역. 왜 그러냐면 3가지 과목에 8가지 영역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왜 강조를 했느냐면
합격자 결정 기준 때문에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합격자 결정 기준.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즉 쉽게 이야기하면은 매 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이기 때문에 매 교시에 4할 이상, 4할이 안 되면 과목 과락이 돼버립니다. 과목 과락. 그래서 1교시, 매 교시마다 4할 이상일 것. 그리고 전 영역 총점에, 전 과목 총점에 6할 이상을 득점할 것. 6할이기 때문에 200점 만점이면 6할이면 120점 만점이죠. 120점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교시가 두 가지 영역이기 때문에 25, 25에서 50문제예요. 50문제에 4를 넘어야 되니까 20점 이상이죠. 20점이 안 되면 과락이 돼버립니다. 자동으로. 2교시, 3교시 100점 맞아도 1교시에 과락이 됐기 때문에 아무 이상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2교시가 3가지 영역이죠. 그럼 75문제입니다. 75문제에서 30점을 맞아야지 과락을 면하는 겁니다. 이상이 돼야지. 특히 또 4교시 역시 마찬가지로 30점을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6할 이상이라고 그랬죠. 과목 전체 과목에. 그러면은 120점이 맞아야 합격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많이 여러분들이 1교시, 2교시는 잘 보는데 3교시에 대부분이 과락이 됩니다. 3교시 과목이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이죠. 상당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과목인데 저는 이제 청주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하면서 주로 4학년만 담당을 했었고 주로 이제 정책론이나 법제론 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청주대학 같은 경우는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3교시만 별도로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법제론 3시간, 행정론 3시간, 그리고 정책론 3시간, 총 9시간을 걸쳐서 3교시만 집중적으로 별도의 특강을 해요. 3교시만. 왜냐하면 1교시, 2교시는 거의 대부분 패스를 하는데 3교시에서 40%를 못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교시, 2교시는 잘 보고 3교시에 40%가 안 돼가지고 시험이 탈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팁은 1교시, 2교시에 집중을 하시고 1교시, 2교시에 집중을 하셔서 점수를 많이 따놓으셔야 됩니다. 점수를 많이 따놓으시고 3교시는 최소한 40점은 넘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20점을 넘어야 되니까 1교시, 2교시에 최대한 점수를 많이 확보해 두시고 3교시는 누구나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40%는 넘자.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부담은 조금 덜하실 겁니다. 그 나중에 뒷부분에 가가지고 그 합격 팁을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 예정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 자격 서류 심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탈락이 실습 확인서에 많이 탈락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실습 확인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여러분 실습 받으셨죠? 받으셨으니까 실습기관이 보건복지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 여러분들이 실습을 받을 당시에 과연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받은 시설기관인지 아니면 나를 실습 지도한 슈퍼바이저가 과연 슈퍼바이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이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습 확인서 미리 아마 그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니까 그 실습기관에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자격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제출할 것. 이 부분 놓쳐서 그냥 여유있게 있다가 놓치는 경우 많은데 놓쳐버리면 끝입니다. 아무리 항의를 해도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2009년부터 12년도까지 충청북도 사회복지사협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해달라. 뭐 항의도 하고 겁도 주고 협회에 전화 걸어가지고 그런데 안 됩니다. 시간이 넘으면은. 그러니까 너무 여유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철저하게 좀 준비를. 그래서 이 서류는 기본적인 서류는 지금부터라도 한 12월 정도라도 미리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시험 보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서류라든지 서류 제출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미리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 자격 서류 심사에 합격해야지만 3월경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다 끝난 애가 아니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했을 때 여러분들 명단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도 여러분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란 박스로 되어 있는 내용들 여기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와 전화번호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기관 꼭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와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전화번호 이 부분은 꼭 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두시고요. 지금부터 서류가 이상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상의를 하셔서 답을 좀 받아두세요. 미리 내가 만약에 이런 서류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미비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서류 보완 같은 것도 미리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이 됐는데 자격이 지금 안 돼서 서류가 미비해서 합격자가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그래서 이 서류 같은 경우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역대 합격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도가 이제 1회 시험이거든요. 1회 때가 66.61%가 나왔어요. 그때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1회 시험 66%, 2회 시험 62% 하다 보니까 다른 영역에서 명사역이 국가시험인데 합격률이 60%가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만약에 변호사 시험이나 의사고시에서 그 합격률이 막 높아버리면은 그 1급 시험으로서 가치가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1회, 2회 시험은 60%대 합격률을 걷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3회 시험 때 갑자기 40%확 떨어져 버렸어요. 40%로 하다가 5회 때 보세요. 5회 때. 5회 때는 2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합격률이 낮으니까 그 당시 출제위원들한테 항의가 빗발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냐면은 들쑥날쑥이죠. 합격률이. 이 부분이 뭐냐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출제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 변별력이 들쑥날쑥하다.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혼란스럽잖아요. 최소한 변별력이 일정한 정도로 기준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들쑥날쑥하다 보니 9회 때는 또 보세요. 9회 때는 14.26%입니다. 합격률이. 이것은 뭐 행시보다도 더 낮은 합격률입니다. 14.26%. 이렇게 해서 이 9회 때까지 해서 이게 들쑥날쑥해서 출제위원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변별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된 부분이 16회 때부터입니다. 16, 17, 18, 19, 20 거기에 19회는 빼고요. 그래서 주로 16, 17 때 보니까 33%, 34%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다가 그럼 대부분이 이제 30%대가 가장 적절한 그 합격률이라고 보는데 19회 때 또 갑자기 60%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건 10년 만에 60%가 또 확 떼버린 거예요. 2003년, 2004년에 하다가 2021년도에 60% 또 확 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났죠. 이게 또 뭐냐. 그래 다시 또 올해는 36%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좀 제가 합격률을 보면은 아마 35%에서 40%대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19회 시험에서 갑자기 60% 뛰어버리니까 또 거기에 대한 출제에 대한 뭐 변별력이라는 이 문제가 너무 논란이 많아서 앞으로 이제 30%대에서 40%대 정도로 유지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래서 올해 36%의 합격률을 보였으니까
내년도에도 이 정도에서 한 40%까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합격률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10명 중에 4명 정도가 합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뭐 그동안 이건 의미가 없는 건데 2008년도부터 1급 성별 합격자, 물론 이제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성별 합격자들 뭐 이건 별 의미가 없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거는 뭐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연령별 같은 경우도 뭐 20대, 20%대가 가장 합격률이 높고요. 의외로 30대가 합격률이 상당히 낮아요. 30대가. 오히려 30대가 50대보다 합격률이 낮습니다. 30대가. 그런데 이건 왜 그런지는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역대에 30대가 합격률이 낮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에. 그리고 지금은 추세가 60대 이상도 상당히 많이 지금 시험에 응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도 고연령층에 계신 분들 하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시면 80대도 지금 응시를 하셨습니다. 70대가 지금 합격률이 18%예요. 60대가 25%고요. 60대하고 지금 30대 합격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 높다고 해야지 미리 포기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 얼마든지 도전 가능하시다는 것,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합격을 하기가 좋을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처럼 학생 때 졸업하자마자 4학년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 1월 달에 응시를 하셔가지고 합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때 떨어져 버리면은 취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1급을 병행한다? 합격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30대가 합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럴 겁니다. 대학 졸업하고 시험에 응시했다가 1급을 합격을 탈락하고 그리고 나서 취업을 한 다음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험 대비와 직장 일을 병행한다? 이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30대가 합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성별이라든지 연령별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특히 이제 고연령층은 용기 잊지 마시고 데이터 보시면은 충분하게 50대, 60대, 70대, 80대도 도전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부 제가 준비한 출제 경영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